요새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황조, 공조가 뽐내는 자랑풍에 조정이 들썩이는데 글쎄 인사 담당 이조가 6주 중에서 왜 서열일이 인지 시기를 박는다고. 무능한 관리들은 싹 다 갈아엎고 특별한 인물들을 추천해서 조정은 난리가 났대? 글쎄 그 자들이 누구냐면 말이지. 특히 이조 전랑 자리는 중종 때 조광조란 사람이 사림의 중앙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랑의 후임자 추천권을 추진해 더 강력해졌는데요. 오늘날 그 권한은 각 부처에 당하관 인사권과 후임자를 지목하는 자대권을 가진 굉장한 청유직으로서 특별히 추천하건대 겉과 속이 다른 자를 귀신같이 솎아내고 고관대작집에 금두꺼비를 숨겨둔 문가비치까지 알아낸 동막골사는 신통한 꽃돌이 형제에게 이조 전랑 자리에 추천합니다. 어차피 인사란 사람을 가려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면 나이 경력을 불문하고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이들 형제는 붕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람만 볼 것입니다. 다음 사원부 수장대사원 자리는 백두산에서 태어나 마늘만 먹고 인내심을 수련한 검붉은 호랑이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호 씨는 비록 짐승이지만 신비롭게도 뼈 빠지게 돌을 닦아 사람이 거짓을 꾸미지라면 송곳니가 칼춤을 추듯 길어져 참과 거짓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사원부의 전임들은 작은 불씨를 키워 추국을 남발하였으니 호 씨가 사원부 기강을 잡으면 백관의 규찰과 풍속의 단속은 물론 영모나 무고도 막아낼 것입니다. 다음 의례와 외교를 담당한 예조의 수장 예조판서는 얼마 전 남파선에서 구출된 다국어를 하는 요상한 동물, 목과 다리가 굉장히 길어 기린씨로 불러달라는 기씨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백성의 수가 적어 외부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하는 외교가 중요합니다. 비록 타국 남파선을 타고 온 기린씨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는다며 매일 목을 길게 빼고 국경선 쪽을 굽어보며 한양을 지키고 있으니 은혜를 아는 기씨가 예조를 맡으면 바로 앞의 상황만 보지 않고 멀리를 내다보는 외교를 할 것이고, 또 혹이나 나라의 기밀을 팔고 사리사욕을 채운 전임들처럼 유혹이 들어온다 해도 몸체가 특출나 어디서든 기린씨의 행적이 드러나 땀만 먹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다한 소신에게 후임자 추천을 맡기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조정에 놀고 먹는 자들이 많아 고육지책으로 소신이 연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열의 일곱은 배부른 돼지처럼 일은 안 하고 권한만 행사하며 아득바득 녹봉은 챙겨가고, 또 인사 추천대는 과거 시험도 보지 않은 모자른 자손들을 각 부처의 알박기를 일삼아 업무 효율이 떨어져 백성의 사무는 나날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또 붕당이 격화되면 백성은 뒷전이고 우로 몰려다니며 싸움판을 벌려 죽이고 살리니 어찌 이런 소인배들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신하들은 훈구와 사림이 있었고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는 갈래를 봐왔습니다. 소신은 오직 백성과 임금님만 생각하며 태평성대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이조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격적인 추천을 한 이조판서는 어떻게 됐대? 잘난 척 무지한다고 바로 파직당했대. 그리고 신하들은 이조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다가 당이 갈래갈래 찢어져 엿가락이 됐대. 네,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인사를 담당한 이조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조의 변천을 보면 고려의 행정체제 이성 6부 가운데 상서성의 산하기관으로서 인사와 공운을 담당한 이부로 불렸고, 원의 간섭기 때는 이부 예부를 합쳐 전리사로 불렸으며 문벌귀족과 외부의 간섭으로 인사결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고려 말 공영왕 때는 신진 세력의 추진으로 6조 체제가 제도화되어 명칭은 이조로 바뀝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이때의 이조는 온전히 인사행정을 책임진 관서가 아니라 실무적인 일을 담당했었고, 태종대의 6조의 기능을 강화하여 비로소 이조는 문관에 관한 인사행정권을 장악합니다. 따라서 태종임금은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한 후 집행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세종임금은 왕권이 안정되자 재상 중심의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 의정부에서 심의하고 보고하게 하여 임금의 일 처리하는 부담은 줄고 효율성을 높였지요. 이조의 부서를 보면 먼저 인사를 담당한 문선사, 공신자기를 담당한 고운사, 인사고과를 담당한 고공사, 그리고 여러 산하기관을 두었습니다. 품계는 정의품, 이조판서, 종이품, 참판, 정산품, 참의로 대신 및 당상관 인사를 담당하고, 이조 전랑이 추천한 당하관 인사권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정호품, 정랑, 정육품, 저랑으로 이 두 개의 품계를 합쳐 이조 전랑이라 불렀습니다. 이조 전랑의 품계는 낮지만 권한은 막강해 사품 이하의 당하관 인사권인 통청권과 후임자를 지목하는 자대권, 제야 인사를 추천하는 낭청권을 가졌으며 특히 삼사관리 인사권을 책임졌기에 최고의 청료직이었습니다. 바로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본격적인 붕당이 시작되었죠. 그럼 붕당의 형성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와 고려의 잔존 세력인 권문세족 간의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이후 세조 때 계유정난의 활약한 공신들을 바로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종 때 살인파가 등장합니다. 성종임금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디딤돌로 사림의 중앙 진출 기회를 열어주었죠. 꼿꼿한 선비들은 언론 3사에 포진돼 임금에게도 스스럼 없이 간언합니다. 다음 연산군은 찍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임금으로 칠록의 사초 문제로 숙청한 무호사화와 친어머니 패비운 씨의 문제로 숙청한 갑자사화로 살인파 훈구파 모두를 제거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나죠.
다음 중종 임금도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 등용을 넓혔고 그중 살인파의 젊은 개혁가 조광조를 밀어주었는데 조광조의 개혁 가운데 도교의 제사를 주관하던 관청 소격서 폐지와 차림의 진출 확대가 깔린 이조전랑의 후임자 추천권인 자대권과 유교적 덕망 있는 자가 추천되어 시험을 치르는 현양과를 추진했고 훈구파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반정공신 중에 과학의 공을 인정받은 훈작은 삭탈할 것을 개혁하자 위기를 느낀 훈구파와 너무 급진적인 조광조가 부담된 중종은 기묘사화를 통해 조광조 무리를 제거합니다. 다음 명종 초에는 을사사화가 발생합니다. 윤원영이 윤임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파 일부를 끌어들였지만 훈구파 내부 권력가 틈으로 윤임과 살인 일부는 숙청되고 윤원영은 이겼지만 그동안의 악행으로 말년의 비참한 생을 마감하면서 기득권을 누려온 훈구파는 중앙정치에서 멀어져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집니다. 그리고 선조 때 비로소 같은 뜻을 가진 사림이 모였는데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조의 당상관이던 심의겸이 김효원이 추천되자 그는 한때 벼슬을 얻으려고 윤원영의 집을 들락거렸다고 반대하고 이후 심의겸 동생이 추천되자 김효원은 고대로 돌려주던 외척 세력이라고 반대해 감정 다툼은 어느새 단체전이 되어 김효원 집은 동촌에 살아 그 무리는 동인으로 심의겸 집은 서촌에 살아 그 무리는 서인으로 갈라져 본격적으로 붕당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정열이 모반 사건이 터지고 그는 서인에서 동인으로 당적을 옮긴 사람이다 보니 동인이 의심을 받게 되어 선조에게 지휘권을 받은 서인 정철은 증거가 부족한데도 모조리 처결해버리니 이미 확대 조작을 예상한 선조는 그간 마음에 들지 않은 자들을 처결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이용하였습니다. 기추곡사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정철은 책봉 문제를 꺼내며 광해군을 내세우자 선조는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인을 누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물러나길 바라냐며 서인을 내치고 다시 동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한편 동인은 서인의 처결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데 동인 다수가 피해 입은 기추곡사로 원망을 갖고 있던 이사내 등은 강력한 처결을 원하고 그건 별개라는 류성룡 등과의 의견이 나뉘어 결국 강경파 북인 옹도파 남인으로 갈립니다. 이후 임진왜란 수습에 힘쓴 광해군이 임금이 되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한편 선조 말 후계자 문제로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한 대북과 영창대군을 지지한 소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결국 광해군 즉위로 임난 때 의병을 다수 배출한 대북이 조정을 이끌고 한편 서인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렸다고 중립외교를 비판하며 전방에서 조정을 탈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광해군과 북인이 단행한 인목 대비 유패와 영창대군 죽음을 이끈 것을 명분 삼아 서인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대북 소복할 거 없이 북인은 제거됩니다. 집권당이 된 서인은 남인과 대립하며 인조 때의 병자호란, 효종대의 북벌 계획, 현종대의 예속 논쟁 등을 치르며 어느덧 숙종이 즉위합니다. 옥좌에 올라 상소들을 살펴본 숙종은 예속 논쟁 내내 선왕은 적장자가 아니라고 깎아내린 서인 송시열 등이 괘씸하여 결국 유배를 보내고 집권당이 된 남인은 서인의 처결 문제로 강경파 청남과 옹건파 탕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론된 북벌론으로 남인이 군권까지 쥐자 서인이자 숙종의 외척 김석주가 남인을 견제하며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영의정 허적이 왕실 천막을 허락 없이 가져간 일과 그의 서자아들 허견이 복성군을 옹립한다는 불경스런 말들을 떠들고 다닌 바 이를 역모로 엮어서 남인을 숙청합니다. 이것을 경신년에 권력 교체가 됐다고 해서 경신왕국이라 부르고 다시 기사왕국으로 서인을 숙청하고 또다시 갑술왕국으로 남인을 숙청하여 이로써 남인은 조정중앙에서 멀어집니다. 그 사이 서인은 남인의 처결 문제로 강경한 입장과 남인 어머니를 둔 세자를 위해서 온건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며 더욱이 송시열과 윤증 간의 사제 간의 갈등인 회니 시비 문제로 확고히 갈려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 소론이 됩니다. 다음 소론 지지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은 석 달도 안 돼 연인군 책봉과 대리청정을 추진했고 이것이 역심이 되어 더불어 노론 자제들의 역모까지 드러나 신축년 이민년 2년 동안 노론 사대신과 자제들은 사사대, 집권당은 소론이 됩니다. 그러다가 경종은 즉위 4년 만에 갑자기 화열로 쓰러져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해 신임사화를 이끈 소론 강경파를 처단하여 제야에 있던 노론과 자신을 보호해준 소론 온건파와 소수의 남인을 두고 골고루 능용하고자 탕평책을 펼쳤지만 점차 노론이 주도하였습니다. 다음 정조가 즉위하고 사도세자 추승과 여러 개혁을 펼치니 반대를 하는 노론 다수가 모인 벽파와 임금을 지지하는 소론, 남인, 소수 노론이 있는 시파로 갈립니다. 다음 순조 때는 천주교 신자가 많았던 남인을 벽파가 신유박해로 공격하고 잔류 세력 시파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벽파가 조정을 장악하지만 다시 돌아온 시파와 당쟁을 벌이다가 결국 수렴청정과 외척 세력 등으로 붕당의 긴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이조와 붕당의 형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록 속 이조의 인사행정은 어떠했는지 생생한 현장 속으로 떠나겠습니다. 조광조의 일은 부재하금 과연 중임이니 채직할 수 없으며 또 성균관 동지사도 날마다 늘 사진하는 대사성과는 다르므로 나를 걸러서 사진하여도 또한 가르칠 수 있으니 겸임하더라도 가합니다. 유용근은 과연 작년에 미쳐서 변방에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한 고을에 수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도내의 일을 두루 알지는 못할 듯하니 우후에 임명하여 한도를 순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후 원팽조가 육진의 수령으로 옮겨 차출되었으니
유용군을 우호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인손도 과연 변방에 쓸만합니다. 이제 값싼 부사가 거론이 되었으니 인손을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기진은 처음에 수령이 됨직하다 하여 주의하였으나 대간이 반드시 그 실정을 정확히 알고서 논하였을 것이니 대간이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조가 인사에 대해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 급진적인 개혁을 펼치고 기묘사화로 처형된 조광교도 열거되는데요. 저 당시에는 임금의 총애가 컸는지 정삼품인 홍문관 부재학에서 종이품인 성균관 동지사직을 임명하니 이조는 관직 이동을 관여하여 매일 출근하는 대사성과 달리 주요 일정에 따라 출근하는 동지사는 다르므로 두 업무를 겸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방 수령직에 대해서도 고심하여 아뢰는데요. 중앙에서 내려보내면 임명자는 고을 사정을 잘 모를 것이니 먼저 군의 절도사를 보필하는 우후직을 거친 뒤 수령에 앉히는 것에 합당하다고 아뢰입니다. 혹이나 이조가 인사행정을 잘못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니 적재적소의 배치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조는 벼슬아치의 자질과 능력, 공로와 과실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효원은 벼슬살이에 있어서 청렴결백하였고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정결하고 민첩하게 하였으며 세고우를 역임하였는데 치적이 모두 우수하였다. 젊었을 때 날렵하여 일을 좋아하였고 논의가 과격하였으므로 동료들이 두려워하여 모두 그의 밑에 있었는데 또한 이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원한을 사기도 하여 끝내 당파의 괴수라는 명목으로 죄를 얻어 외직에 보임되었다. 한직에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여 낮은 벼슬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 시사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보내는 서찰 내용에도 조정의 득실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늘 탄식하면서 당초 전조의 석상에서 발언한 한마디 말은 단지 나라를 위해서였는데 어찌 이토록 분란이 생길 줄 생각했으랴. 나로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의 부친이 영유현령으로 있었는데 늘 문안갈 적마다 개성을 거쳐가게 되었다. 그런데 심의겸이 유수로 있으면서 매우 다정스럽게 그를 영접하여 주자 효원도 그곳에서 하루 이틀 묵어가며 친구인 것처럼 즐겁게 지냈다. 그 후 효원이 하나 군수로 부임하여 관하에 좌기했을 때 의겸의 부음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친구를 잃었구나 하고 이틀간 좌기를 파하고 소식을 하였는데 아마도 깊이 후회되는 바가 있어서일 것이다. 유성룡은 일찍이 그의 위인에 대해 논하기를 인백은 강방정직하니 일당 동료 중에서 제일 인자가 될 것이다. 당론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전조의 천망에서 시작되어 대신들이 추가만 돼서 터진 것으로 야박스런 습속이 떠들어대며 서로 선동질한 것이지 이 두 사람이 각자 당파를 만들어 불화를 일으킨 데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김묘원과 심의겸은 붕당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먼저 이조 당상관이던 심의겸은 이조 전랑에 김묘원이 추천되자 권세를 휘두른 윤원영 집에 들락거린 자라고 반대하고 시간이 지나 이조 전랑이 된 김묘원은 이후에 심의겸 동생 심춘겸이 추천되자 되갚아주듯 외척 세력이라고 반대했죠. 두 사람은 자신들 다툼이 이렇게나 크나큰 파동을 불러올지 몰랐습니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껴들기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이 선동질하여 크게 일어났지 붕당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언이 불씨가 되었기에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붕당을 중재하기 위해 심의겸과 김효원을 외직으로 좌천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살인파는 동인 서인으로 갈라져 매번 격렬히 싸우며 반목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심의겸과 김효원은 이미 화해했고 후회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붕당의 근원이 되었고 이후 붕당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서슬퍼런 칼날을 서로에게 겨루다가 결국 조선 후기에 소멸합니다. 이조자랑 윤급을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조 판사 송인명이 홀로 정사를 맡아 임의로 오원 김양로 김상희 김정신 통진 5사람을 전랑에 의망하니 무리가 떠들썩하였다. 이때에 와서 윤급이 전랑으로서 정사에 참여하여 먼저 남취명호 광운을 자윤에 의망하는 것을 막았고 또 홍득후 한봉조를 지평에 새로이 의망함에 대하여 송인명과 힘써 다투니 송인명이 이미 불평을 품고 있었다. 윤급이 또 이연보를 승지에 의망하는 것을 막았는데 송인명이 듣지 않으므로 윤급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 이조 서리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전랑이 한번 정사에 5사람을 의망하는 것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다. 오원 김양로 같은 자는 의망하여도 가하지만 그 나머지는 무리가 많으니 이후에는 다시 의망하지 말라. 이에 송인명이 크게 노하여 윤급의 파직을 개청하니 임금이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송인명이 한번 정사에 5사람을 전랑에 의망한 것은 오로지 권귀에 아부하여 사당을 갑자기 등용하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례를 무너뜨렸으니 사람들이 분통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윤급이 말함에 듣는 이들이 통쾌하게 여겼으나 오히려 그가 억지로 구별을 가한 것을 애석히 여겼다. 이조의 수장 이조 판서와 이조 전랑이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영조 임금이 골고루 등용하고자 탕평책을 추진했죠. 그런데 이조 판서와 이조 전랑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요? 당시 이조의 위계질서가 엄하지 않았는지 윤급은 정육품 좌랑으로 정랑과 아울러 이조 전랑이라고 불렀고 윤급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는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되는데요.
한편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2조 전랑은 2조 판서가 뇌물을 먹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들로 꽂아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그것이 틀린 말일지는 각자의 당을 보면 연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조 판서 송영은 소론 인물로서 영조의 탕평책을 지지하였고 반면 2조 전랑 임두은 노론 인물로서 탕평책을 반대하였습니다. 2조 전랑이 노론 위주로 추천하면 2조 판서가 골고루 접목시키려 했는지 결국 영조 임금은 윤급을 파직시켰지만 이후에 다시 복귀시켜 서용했으나 그는 끝까지 탕평책을 반대하였습니다. 제제공이 아뢰기를 신등은 매번 출세하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염치가 날로 없어지는 것을 보고 내심 전랑과 한림에 대한 제도를 복구한 다음에야 혹시 이런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랑에 대한 옛 제도를 다시 설치한 뒤에는 단지 다투는 단서가 나날이 심해지고 사이가 날로 자라는 것만 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조종조에 누차 설치하였다가 누차 역파한 것이 폐단의 근원을 환하게 살핀 데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방으로만 하더라도 전랑은 극도로 신중히 고르는 후보입니다. 이 임무를 한번 지내기만 하면 비록 총재나 의정부에라도 무엇 하나 구애될 것이 없어집니다. 한 대에 설령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너 명에 불과할 뿐인데도 무상하게 교체시키고 빈번히 새 후보를 내곤 합니다. 겨우 홍문관을 거치기 바쁘게 대뜸 전례를 따라 돌아가면서 추천하는 자리가 되니 최초에 설치한 의도가 어찌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송상께서는 이미 이 폐단을 잘 알고 결혼이 있어도 보충하지 말게 하고 시효를 내릴 일이 있으면 차출하고 일이 지나가면 금세 처리하곤 하시는데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논하자면 아무래도 몹시 구차스럽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만 이해의 유무를 따져 한쪽으로 결판을 내야지 혁파도 아니고 존속도 아닌 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서율인정 창순심이지 등이 모두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단연코 알았지만 이미 설치한 뒤에는 혁파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끌어왔다. 마침 말이 난 김에 경의 말을 들으니 내 생각과 꼭 들어맞는다. 신중치 못하다는 혐의에 어찌 구애되겠는가. 2조의 난관에 대하여 다시 설치했던 규정을 혁파하도록 하라. 붕당 갈등의 원인이었던 2조 전랑의 권한을 부활했다가 혁파했다가 정말 바람 잘 날 없는데요. 그 직분을 올바르게 쓴다면 당상관들의 간섭 없이 가까이서 지켜본 능력 있는 자를 추천하고 동시에 권세를 가진 당상관들을 견제하는 자리가 될 텐데 올바르게 쓰지 않고 세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쓰다 보니 붕당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종대에 2조 전랑의 후임자 추천권인 자대권을 폐지했고 영조대에는 3, 4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통천권을 약화시켰으며 왕권 강화와 탕평책을 강화한 정부 때는 다시 부활했던 2조 전랑의 권한을 완전히 혁파합니다. 이로써 붕당 정치의 폐단을 잡으려 했었고 여러 개혁과 함께 민생 안정에 힘썼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 담당 행정기관 2조를 만나봤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